내 이름은 박정순, 올해 72이다. 평생 흙 묻힌 손으로 농사만 지으며 남편 잃은 뒤 외아들 하나를 의지 삼아 살아왔다. 내 젊음을 다 바쳐 키워낸 아들, 그 아이가 내 삶의 이유였고 내 숨이 붙어 있는 까닭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우리는 어렵게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 내가 사는 시골집과 밭 서너 마지기, 그리고 은행에 묵혀둔 억대의 예금까지. 내게는 사치스러운 것 하나 없었지만 사람들은 내 나이에 이 정도 재산을 가진 여자를 부러워했다. 나는 그저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언젠가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모아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한 여자를 데려왔다. 내겐 잃어버린 딸처럼 품어주고 싶었던 아이였다. 그날 나는 하늘이 늦게나마 내게 또 한 번 선물을 주었다고 믿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내 아들이 드디어 행복을 찾았구나.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만남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폭풍의 시작일 줄은. 며느리, 그 아이가 내 모든 것을 삼키려는 악몽의 주인공이 될 줄은. 이제부터 내가 겪은 이야기, 내 억울함과 눈물,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온 통쾌한 복수를 당신께 들려드리겠다. 내 인생에 남은 게 뭐가 있을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했다. 남편이 세상을 뜬 지도 오래고 하루하루 바치라며 아들 하나 키우는 게 전부였다. 뼈 빠지게 일하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새 없이 살아온 세월이지만 나는 원망하지 않았다. 아들 녀석이 내 전부였으니까. 그 아들이 결혼한다 했다. 어머니, 이제 저도 가정을 꾸려야죠. 그 말이 내 귀에는 마치 어머니, 이제 어깨에 얹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라는 듯 들렸다.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밤마다 남편 영정 앞에 향을 올리며 말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 혼자가 아니래요.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주셨지요. 며느리를 처음 본 날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단아한 외모에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내게 인사를 했다. 어머니, 저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애가 꼭 내 딸처럼 느껴졌다. 딸이 없던 내게 하늘이 늦게나마 한 아이를 보내준 것 같았다. 결혼식 날 흰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며느리를 보며 나는 눈물이 터져버렸다. 아들이 그렇게 기쁜 얼굴을 짓는 걸 나는 처음 보았다. 손님들 앞에서도 흐느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아들이 웃으며 내 등을 두드렸을 때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이제 내겐 진짜 가족이 생겼구나. 이제 외롭지 않다. 앞으로 이 집은 웃음으로 가득할 거야. 그날 이후로 나는 작은 것 하나라도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었다. 내가 먹던 반찬은 젓가락을 돌려 며느리 앞에 놓았고,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내 옷 한 벌은 사지 못해도 며느리 것만은 꼭 챙겼다. 혹여나 시집살이가 힘들다 할까? 아들에게 괜히 서운한 말이라도 할까봐.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말하렴. 너는 이제 내 딸이나 다름없다.
주었다.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 주었다. 밤마다 나는 잠들기 전에 기도했다. 하늘이시여, 제발 우리 집에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들과 며느리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게 해주소서.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그토록 바라던 새 식구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이 될 줄은.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다. 저녁 식탁에 앉아 함께 웃으며 밥을 먹고 주말이면 시장에도 같이 나갔다. 며느리는 늘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며 먼저 나서 주었다. 나는 마음이 놓였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저 아이는 착하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내가 오랫동안 써오던 된장으로 국을 끓여 주었는데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니, 이거 너무 짜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날카롭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아들이 옆에서 멋쩍게 웃으며 덧붙였다. 혜진이가 워낙 싱겁게 먹거든요. 어머니, 다음부턴 조금 덜 짜게 해주세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 한 구석에 작은 금이 간 듯했다. 내가 수십 년 지켜온 살림 솜씨가 하루아침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내가 아들 옷을 다려놓자 며느리가 그걸 다시 꺼내와 다림질을 했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펴야 주름이 안 가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마치 내가 무능한 늙은이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나를 붙잡고 물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혜진 씨가 많이 걱정하던데 깜빡깜빡 하신다면서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내가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나 아직 정신 똑바로예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어딘가 못 믿어온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날 저녁 나는 아들에게 물었다. 혜야, 내 아내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좀 느껴요. 요즘 어머니가 약속도 잊으시고 약도 잘 안 챙겨 드시잖아요. 혜진이가 괜히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나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며느리의 말에 기운이 쏠려 있는 듯했다. 그래, 내가 많이 늙긴 했지.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삼켰다. 도리어 가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며느리가 방에서 웃음소리를 내며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에요, 언니. 어머니는 괜찮아요. 그냥 좀 깜빡깜빡 하실 뿐이죠. 근데 제가 없으면 큰일 나죠. 집안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 말에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이불을 꼭 끌어안았다. 웃음소리가 그렇게 차갑게 들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며느리의 말과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예전엔 나를 어머니라 부르며 살갑게 웃던 그 애가 이제는 눈빛조차 차가워졌다. 아침마다 내가 부엌에 서면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말은 분명 효부의 언어였지만
그 속에는 당신은 필요 없다는 단호한 선언이 숨어 있었다. 어느 날은 약 봉지를 부엌 서랍에서 꺼내보니 반 이상이 사라져 있었다. 혜진아, 여기 약이 왜 이렇게 없니? 내가 묻자 며느리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드셔놓고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요즘 건망증이 더 심해지셨네요. 그 말에 아들이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혜진이가 챙겨드리잖아요.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나는 억울해 목이 메었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낼 수가 없었다. 내 아들이 내가 낳고 기른 그 아들이 며느리의 말만 믿고 있었다. 며칠 뒤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내가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을 때 그분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어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혜진 씨가 걱정을 많이 하던데. 약속도 잘 잊으시고 대화도 자꾸 엉뚱하게 하신다고. 그 순간 다리가 풀려버릴 뻔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웃어 넘겼다. 아니에요. 나 아직 정신 멀쩡해요. 하지만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미 동네에 나는 기억이 흐려진 노인네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이 작은 소리로 다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어머니가 아직은 괜찮은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이렇게 두면 더 심해져요. 하루빨리 요양원 알아봐야죠. 당신이 못하면 제가 직접 할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해. 그 순간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 아들이 내 편은커녕 며느리와 함께 나를 내칠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날 새벽 잠결에 거실 불빛이 새어 나왔다. 나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다. 거실에서 며느리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응. 언니 이제 다 끝났어. 시어머니는 곧 요양원에 들어갈 거야. 남편은 내 손바닥 위에 있지. 눈물 한 방울이면 뭐든 다 믿어.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살아계셔도 이미 내가 이 집 주인이야. 죽고 나면 당연히 재산도 다 내 거지.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숨이 막혀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낮은 웃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차갑고 서늘하고 섬뜩한 웃음이었다. 나는 점점 집안에서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다. 아침 밥상에도 저녁 자리에도 내 자리는 없어졌다.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웃으며 TV를 보았고 나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그 웃음소리를 듣기만 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힘든 일은 제가 다 할게요. 며느리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당신은 필요 없다는 뜻이었다.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간 살림살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동네 아주머니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가 요즘은 자꾸 약속도 잊으시고 깜빡깜빡 하셔서 제가 더 챙겨드리느라 힘들어요. 아주머니는 나를 향해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다. 나는 억울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괜히 반박했다간 오히려 망령난 늙은이로 몰릴 게 뻔했다. 밤이면 방 안에 홀로 앉아 남편의 영정 앞에 속삭였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해. 내가 평생 키워낸 아들이 나를 내치려 해요. 나를 믿어주던 아이가
이제는 며느리 말만 믿고 있어요. 당신이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베개가 축축이 젖어들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며느리의 공격은 점점 더 교묘해졌다. 내가 쓰던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간 적도 있었다. 어머니가 어디에 흘리셨겠죠? 며느리는 태연히 말했다. 아들은 오히려 나를 나무랐다. 어머니, 이제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리세요. 혜진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나는 억울해서 숨이 막혔지만 목구멍은 돌덩이처럼 막혀버렸다. 며느리가 몰래 전화를 하는 소리를 또 들었다. 응. 언니 걱정 마. 남편이 바보라. 내가 우는 척만 하면 다 넘어가. 시어머니, 곧 정리돼. 이 집 내거나 다름없어. 그 웃음소리, 그 비릿한 승리감이 섞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치가 떨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보았다. 주롱투성이의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힘없이 떨리는 눈빛.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 나는 늙었다. 하지만 바보는 아니다. 내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니? 너를 며느리로 받아준 게 내 평생의 오점일지 몰라도 끝은 내가 반드시 정리한다. 그날 밤 나는 낡은 서랍 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밭일 나갈 때 라디오를 녹음하던 오래된 기계였다. 버리려다 그냥 둔 그것이 내 손에 쥐어졌다. 나는 결심했다. 며느리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리라. 그리고 아들에게도 똑똑히 보여주리라.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거짓 가족인지.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차가운 결심만이 내 가슴 속을 채웠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마침 이웃 몇몇과 가까운 친척들이 집에 들렀다. 며느리는 유난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맞이했다. 어머니가 요즘은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 챙기느라 힘들어요.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억장이 무너졌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내 방 책상 위 오래된 녹음기가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내가 몰래 녹음해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물었다. 혜진아, 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니? 그럼요, 어머니. 요즘은 약도 잘 못 챙겨 드시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없으면 이 집은 굴러가지도 않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또박또박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얼마나 희생적인 아내의 효부로 보이고 싶었던 걸까. 아들은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혜진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내게 쏠렸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녹음기를 들고 나왔다. 그럼 다들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때 나는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찰칵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응. 언니 이제 다 끝났어.
시어머니는 곧 요양원에 들어갈 거야. 남편은 내 손바닥 위에 있지. 눈물 한 방울이면 뭐든 다 믿어.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살아계셔도 이미 내가 이 집 주인이야. 죽고 나면 당연히 재산도 다 내 거지. 사람들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다.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농담처럼 한 말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녹음이 이어졌다. 아휴, 내가 없으면 이 집은 굴러가지도 않아. 시어머니, 늙어서 약속도 기억 못하고 맨날 집만 되지 빨리 요양원에 보내버려야 내가 편하지. 남편은 바보라, 내가 울면 다 넘어가. 아들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듯 사라졌다. 아들이 벌떡 일어나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혜진아, 이게 뭐야? 지금 내 입에서 나온 소리잖아. 며느리는 허둥지둥 손을 흔들었다. 여보, 믿지 마. 저건 조작일 거야.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이웃들이 하나둘씩 탄식하며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저렇게 얌전한 얼굴로 저런 말을 했다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참 못된 며느리네.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래. 내가 늙긴 했다. 하지만 바보는 아니지. 내가 직접 들은 말들을 증거로 남겼다. 다들 이제 보셨겠지요? 누가 진실을 말했는지.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떨었다. 혜진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어머니한테. 며느리는 결국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제야 나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해방감을 느꼈다. 오랫동안 쌓여온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남편 영정이 걸린 벽을 올려다보았다. 여보, 이제 봤지요? 내가 당신 없는 세상에서도 우리 아들 지켜냈어요.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지만 내 가슴 속에는 뜨거운 피가 끓어올랐다. 통쾌했다. 이 순간만을 위해 나는 버텼던 것이다. 그날의 진실이 드러난 후 집안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고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고 혜진은 거실에서 휴대폰을 두고 잠시 방으로 들어간 참이었다.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선명하게 이름이 떴다. 언니. 나는 잠시 망설였다. 늘 혜진이 다정하게 통화하며 웃던 그 언니였다. 궁금증 반 혹시 급한 일일까 하는 생각 반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순간 내 귀에 들려온 건 예상치 못한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혜진아,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오늘도 그 늙은이 때문에 힘들어? 조금만 참아. 곧 큰돈 들어오잖아. 그럼 우리 같이 멀리 가자. 나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남자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계속 떠들었다. 너 서울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이미 돌려놨다며? 시골 땅도 곧 정리되지? 야, 그럼 이제 내 남편은 필요 없잖아. 어서 확실하게. 기다리다 지치겠어. 그 순간 방에서 나온 아들이 그 대화를 그대로 들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곧 불길처럼 붉어졌다. 당신. 이게 뭐야? 언니라며? 이 남자가 누구야? 혜진은 당황해서 다급히 달려와 휴대폰을 낚아챘다.
아니야, 여보.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그러나 이미 늦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리고 혜진을 노려보며 한마디를 쏟아냈다. 넌 어머니를 모욕한 것도 모자라 나까지 속였어. 도대체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날 가지고 논 거냐고. 혜진은 울며 무릎을 꿇었지만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건 남편을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의 눈물이었을 뿐 뉘우침의 눈물은 아니었다. 나는 차갑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내 진짜 얼굴이구나, 혜진아. 욕심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집은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 법이지. 나는 무너진 아들을 안아주며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다. 하늘이 내 편이 되어준 거겠지. 며느리는 결국 집을 나갔다. 이웃들은 수군댔고 아들은 깊은 상처 속에서 방황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독은 사라졌다. 여보, 보셨죠? 당신이 지켜주고 있다는 걸 난 알아요. 이제 우리 집안에 진짜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나는 마루에 앉아 멀리 노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